나는 재벌집 며느리였습니다. 그리고 마트 계산원이 됐습니다. 그런데 그게 끝이 아니었습니다. 수저를 뭐 이렇게 놓니? 죄송해요, 어머니. 그 집에 들어갔을 때부터 알고 있었습니다. 시어머니의 눈이 차가웠습니다. 밥상에서 수저 놓는 방식까지 지적받았습니다. 그래도 버텼습니다. 남편이 좋았으니까요. 그러다 어느 날 시어머니가 말했습니다. 짐 싸요. 남편은 끝까지 나오지 않았습니다. 문 닫히는 소리로 결혼이 끝났습니다. 그런데 한 달 뒤 그 집 가정부가 저를 찾아왔습니다. 회장님이 죽을 것 같아요. 저는 다시 그 집으로 갔습니다. 이번엔 며느리가 아니라 회장님을 살리러. 무료로 눌러주실 수 있는 구독과 좋아요, 여러분의 작은 손길이 제게는 정말 큰 힘이 됩니다. 오늘 이야기 끝까지 들어주시고 마음에 남는 부분이 있으셨다면 댓글로 한 말씀 남겨주세요. 이 이야기를 지금 어디에서 듣고 계신지 댓글로 남겨주시면 한 분 한 분 반갑게 댓글 드리겠습니다. 나는 처음부터 알고 있었다. 그 집이 나를 원한 게 나여서가 아니라는 것을. 내가 가진 무언가 때문이라는 것을. 그리고 그 무언가가 사라지는 순간 나도 사라질 것이라는 것을. 알고 있었다. 그런데도 결혼했다. 28살이었다. 사람은 알면서도 하는 선택이 있다. 그리고 그 선택을 나중에 후회할 때 가장 힘든 건 몰라서 한 게 아니라는 사실이다. 알면서 했다는 것. 그게 나를 오래 괴롭혔다. 내 이름은 윤서아다. 아버지는 윤재건. 중견건설회사 대표였다. 크지는 않았지만 업계에서 이름이 알려진 회사였다. 수도권 아파트 단지 몇 개를 올렸고 지방공사도 몇 개 따냈다. 직원이 200명 가까이 됐다. 작은 회사는 아니었다. 문제는 아버지가 몸이 약하다는 것이었다. 내가 대학을 졸업하던 해에 아버지가 처음 쓰러졌다. 뇌경색이었다. 다행히 빨리 발견해서 크게 번지지는 않았지만 후유증이 남았다. 오른손이 예전 같지 않았다. 말이 가끔 느려졌다. 의사는 스트레스를 줄이라고 했다. 아버지는 그 말을 듣지 않았다. 쉬지 않고 일했다. 나는 외동딸이었다. 아버지 회사를 이을 사람이 없었다. 아버지는 그게 늘 걱정이었다. 말은 하지 않았지만 눈빛에서 알 수 있었다. 내가 회사 일을 배우면 되지 않냐고 물어본 적이 있었다. 아버지는 웃었다. 네가 하고 싶으면 하렴. 그 말이 허락인지 아닌지 나는 지금도 모른다. 대명그룹을 처음 만난 건 아버지의 지인 모임에서였다. 대명그룹. 국내 재계 서열 세 손가락 안에 드는 그룹이었다. 건설, 호텔, 유통, 금융. 사업 분야가 다양했다. 회장은 한성준이었다. 70대 초반의 노인이었다. 아버지와는 오래전부터 아는 사이라고 했다. 그 자리에 한성준 회장의 아들도 나왔다. 한주혁이었다. 32살이었다. 키가 컸다. 얼굴이 단정했다. 말이 많지 않았다. 조용히 앉아서 어른들 이야기를 들으면서 가끔 짧게 대답했다. 나는 그 사람을 보면서 별 생각이 없었다. 그냥 재벌집 아들이구나. 그 정도였다. 그 자리가 끝나고 2달쯤 지났을 때 중매 이야기가 들어왔다. 아버지가 나를 불렀다. 서아야. 한주혁 씨 기억하니? 네. 대명그룹 아드님이요. 그쪽에서 이야기가 들어왔다. 나는 잠깐 있었다. 결혼 이야기요? 아버지가 고개를 끄덕였다. 나는 아버지 얼굴을 봤다. 표정이 복잡했다. 기쁜 것 같기도 하고 미안한 것 같기도 한 표정이었다. 나는 그 표정을 보면서 이미 알아챘다. 이게 단순한 결혼 이야기가 아니라는 것을. 아버지. 응. 왜 그쪽에서 먼저 이야기가 들어온 거예요? 아버지는 대답하지 않았다. 나는 기다렸다. 아버지가 천천히 말했다. 대명그룹이 우리 회사 인수를 생각하고 있어. 나는 그 말을 듣고 가만히 있었다. 인수요? 응. 한성준 회장이 우리 건설 부문이 탐난다고 했어. 직접 한 건 아니고 중간에 사람을 통해서. 그리고 결혼 이야기가 같이 나온 거예요. 아버지는 내 눈을 피했다. 그게 대답이었다. 나는 창밖을 봤다. 그날 바깥에 바람이 불고 있었다. 나무가 흔들렸다. 나는 그 나무를 보면서 잠깐 생각했다. 이걸 거절하면 어떻게 되냐고. 그러면 아버지 회사는 어떻게 되냐고. 아버지 몸은 어떻게 되냐고.
나는 아버지를 봤다. 아버지 손이 테이블 위에 놓여 있었다. 오른손이었다. 뇌경색 이후로 가끔 미세하게 떨리는 그 손. 나는 그 손을 보면서 말했다. 만나볼게요. 아버지가 나를 봤다. 서아야. 만나봐야 알죠. 사람이 어떤지. 나는 웃으면서 말했다. 웃음이 억지인지 아닌지 나는 몰랐다. 그냥 웃었다. 아버지가 더 미안한 표정을 짓지 않도록. 한주혁을 두 번째로 만난 건 청담동의 조용한 레스토랑이었다. 양쪽 부모님들이 옆 테이블에 앉아 있었다. 형식은 맞선이었다. 나는 그런 자리가 처음이었다. 어색했다. 뭘 어떻게 해야 하는지 몰랐다. 한주혁은 나보다 더 어색해 보였다. 물을 마시면서 말했다. 저도 이런 자리가 익숙하지 않아서요. 나는 그 말에 조금 긴장이 풀렸다. 저도요. 불편하시면 그냥 밥만 먹고 끝내도 됩니다. 나는 그 말을 듣고 잠깐 봤다. 솔직한 사람이구나. 그 생각이 들었다. 재벌집 아들치고는 의외였다. 더 능숙하게 자리를 이끌거나 아니면 으스댈 거라고 생각했는데 그냥 솔직하게 불편하다고 했다. 나도 솔직하게 말했다. 저는 왜 이 결혼 이야기가 나왔는지 알아요. 한주혁이 나를 봤다. 우리 아버지 회사 때문이죠. 한주혁은 잠깐 있었다. 알고 계셨군요. 모를 수가 없죠. 한주혁이 물을 한 모금 마셨다. 저도 알고 있습니다. 그쪽 사정을. 나는 기다렸다. 아버지가 그룹건설 부문을 강화하고 싶어 하세요. 그 방법으로 윤재건 회장님 회사를 눈여겨보고 있었고 거기에 혼사 이야기가 겹쳐진 거예요. 그러면 우리 결혼은? 한주혁이 나를 봤다. 사업 때문이냐고 물어보시려는 거죠. 네. 한주혁은 잠깐 창밖을 봤다가 나를 봤다. 사업이 배경인 건 맞아요. 숨기지 않겠습니다. 그런데 저는 그 이유 때문에 결혼하고 싶지는 않아요. 그럼요. 만나보고 싶었어요. 처음 자리에서 봤을 때 괜찮은 분 같다고 생각했고 그래서 이 자리를 수락한 거예요. 나는 그 말을 들으면서 이 사람을 봤다. 거짓말인지 진심인지 알 수 없었다. 하지만 거짓말처럼 들리지는 않았다. 그냥 담백하게 말하는 사람 같았다. 나는 말했다. 저도 솔직하게 말할게요. 네. 저는 아버지 때문에 이 자리에 나왔어요. 아버지 회사가 걱정되고 아버지 몸이 걱정돼서요. 한주혁은 고개를 끄덕였다. 알겠습니다. 그리고 동시에 당신이 어떤 사람인지 궁금하기도 해요. 그러니까 오늘은 그냥 밥 먹어요. 사업 이야기 말고. 그냥 사람으로. 한주혁이 처음으로 웃었다. 소리 없는 웃음이었다. 그렇게 하죠. 그날 우리는 2시간을 먹었다. 한주혁은 말이 많지 않았지만 들을 줄 알았다. 내가 말하면 끝까지 들었다. 중간에 끊지 않았다. 대답할 때는 짧게 했지만 맞는 말을 했다. 나는 그날 한주혁이 책을 좋아한다는 것과 여행을 싫어한다는 것과 커피를 하루에 한 잔 이상 마시지 않는다는 것을 알았다. 별것 아닌 것들이었다. 그런데 그 별것 아닌 것들이 이상하게 기억에 남았다. 우리는 5번을 더 만났다. 만날수록 한주혁이 나쁜 사람은 아니라는 확신이 들었다. 조용하고 진중했다. 말보다 행동이 앞서는 사람이었다. 약속 시간을 한 번도 어기지 않았다. 내가 불편해하면 자리를 바꿔줬다. 내가 좋아한다고 했던 음식을 다음번에 기억하고 있었다. 나는 그 사람이 좋아지기 시작했다. 그게 문제였다. 처음에는 아버지 때문에 나온 자리였는데 그 사람이 좋아지니까 이게 어디서 시작된 건지 헷갈렸다. 아버지 때문인지 이 사람 때문인지. 나는 그 경계가 흐려지는 게 두려웠다. 그래도 결혼을 수락했다. 한주혁에게 전화해서 말했다. 생각해봤어요. 네. 할게요. 결혼. 한주혁이 잠깐 있었다. 이유가 뭐예요? 나는 그 질문을 듣고 웃었다. 당신이 좋아서요. 그리고 아버지 때문에요. 둘 다예요. 솔직하시네요. 당신이 먼저 솔직하게 말해줬잖아요. 한주혁이 웃었다. 전화 너머로 웃음이 들렸다. 그럼 잘 부탁드립니다. 결혼식은 조용했다. 대명그룹 집안이었지만 성대하게 하지 않았다. 한성준 회장이 조용한 결혼식을 좋아한다고 했다. 하객 200명이 조금 안 됐다.
호텔 연회장이었지만 과하지 않았다. 나는 웨딩드레스를 입고 아버지 손을 잡고 걸어 들어갔다. 아버지 손이 가늘게 떨렸다. 오른손이었다. 나는 그 손을 꽉 잡았다. 아버지가 말했다. 미안하다, 서아야. 나는 아버지를 봤다. 아버지 눈에 뭔가가 고여 있었다. 나는 고개를 저었다. 아버지가 미안해할 거 없어요. 그래도 제가 선택한 거예요. 그 말은 진심이었다. 아버지 덕에 시작된 자리였지만 내가 선택한 결혼이었다. 나는 그렇게 믿었다. 아니면 그렇게 믿어야 버틸 수 있을 것 같았다. 시어머니를 제대로 마주한 건 결혼식 며칠 전 상견례 자리에서였다. 한성준 회장은 인자했다. 웃음이 많았다. 나를 보면서 반갑다, 잘 왔다, 이런 말을 자연스럽게 했다. 나는 그 사람이 좋았다. 따뜻한 사람이라는 느낌이 들었다. 시어머니는 달랐다. 장씨였다. 장명희. 60대 중반이었다. 차려입은 옷이 단정했고 화장이 정확했고 앉는 자세가 반듯했다. 뭐 하나 흐트러진 게 없는 사람이었다. 그리고 나를 보는 눈이 차가웠다. 상견례 내내 장명희는 나에게 직접 말을 걸지 않았다. 한성준 회장과 아버지가 이야기를 나누는 동안 장명희는 조용히 앉아서 나를 가끔 봤다. 무언가를 재고 있는 것 같은 눈빛이었다. 값을 매기는 것 같은 눈빛이었다. 자리가 끝나고 화장실을 다녀오는 길에 장명희와 복도에서 단둘이 마주쳤다. 장명희가 말했다. 윤 씨네 외동딸이라고. 네. 아버지 회사가 요즘 어렵다던데. 나는 그 말을 듣고 잠깐 있었다. 그렇지는 않아요. 장명희가 웃었다. 웃음이지만 웃음이 아닌 것 같은 표정이었다. 주혁이가 좋다니까 내버려두는 거야. 그런데 알아도 나는 장명희를 봤다. 이 집에서 며느리가 할 수 있는 게 뭔지 없는 게 뭔지. 들어오고 나서 천천히 배워. 그 말이 경고인지 충고인지 나는 알 수 없었다. 하지만 그 말의 온도는 알 수 있었다. 차가웠다. 나는 웃으면서 말했다. 잘 부탁드립니다, 어머님. 장명희는 대답하지 않고 걸어갔다. 나는 그 뒷모습을 보면서 생각했다. 이 결혼이 쉽지 않겠구나. 알고 있었다. 그런데도 결혼했다. 결혼하고 나서 우리는 한남동에 있는 대명그룹 본가에서 살았다. 넓은 집이었다. 마당이 있었다. 방이 여러 개였다. 한성준 회장과 장명희가 같이 살았다. 나는 처음에 분리해서 살자고 했다. 한주혁도 그 생각이었다. 그런데 한성준 회장이 같이 살자고 했다. 같이 살아야 가족이지 라고 했다. 우리는 따를 수밖에 없었다. 그 집에서의 첫날이 기억난다. 저녁 식탁이었다. 나는 부엌에서 조금 돕겠다고 했다. 가정부가 있었지만 며느리로서 뭔가 해야 할 것 같았다. 가정부가 괜찮다고 했다. 나는 그래도 국이라도 떠올리겠다고 했다. 국을 식탁에 올리다가 조금 흘렸다. 국자가 미끄러지면서 테이블보 끝에 국물이 몇 방울 튀었다. 아주 조금이었다. 얼른 냅킨으로 닦았다. 장명희가 말했다. 손이 왜 그래? 나는 고개를 들었다. 어떻게 국을 올리는지 배우지 못했어? 목소리가 낮았다. 크지 않았다. 그런데 식탁에 있는 모든 사람이 들을 수 있는 크기였다. 한성준 회장이 말했다. 여보, 처음인데? 장명희는 대답하지 않았다. 한주혁은 아무 말도 하지 않았다. 나는 냅킨을 들고 서 있었다. 얼굴이 뜨거워졌다. 그게 시작이었다. 그 이후로 장명희는 매일 뭔가를 지적했다. 내가 밥을 먹는 방식, 내가 어른들 앞에서 말하는 방식, 내가 집안을 걷는 방식, 내가 손님을 맞이하는 방식, 내가 전화를 받는 방식, 모든 것이 지적 대상이었다. 어디서 그런 버릇을 배웠어? 이 집 며느리가 그러면 안 되지. 우리 집안과 어울리는 방식이 있어. 나는 버텼다. 버텨야 한다고 생각했다. 한주혁이 미안하다고 했다. 어머니가 원래 그런 분이라고 했다. 나는 괜찮다고 했다. 괜찮지 않았지만 괜찮다고 했다. 한성준 회장은 가끔 나를 봐줬다. 서아야, 밥은 먹었냐? 네, 아버님. 우리 집 음식이 입에 맞냐? 맛있어요. 맛있으면 됐다. 그 말이 그 집에서 내가 들은 가장 따뜻한 말이었다.
이 결혼이 뭔가 이상한 방향으로 가고 있다는 걸 나는 결혼 6달째에 알았다. 아버지 회사 이야기가 나왔다. 대명그룹 측에서 인수 이야기를 꺼내기 시작했다. 아버지와 한성준 회장이 직접 만나서 이야기를 나눴다. 그런데 이야기가 이상하게 흘렀다. 인수가 아니라 흡수였다. 아버지 회사가 대명그룹 건설 부문에 완전히 편입되는 방식이었다. 아버지 이름도 없어지는 방식이었다. 아버지는 망설였다. 그 이야기가 진행되는 동안 장명희의 태도가 달라졌다. 더 차가워졌다. 아버지 회사 인수 이야기를 들으면서 장명희는 뭔가 다른 계산을 하고 있는 것 같았다. 나는 그게 무엇인지 정확히는 몰랐다. 하지만 느낄 수 있었다. 내가 이 집에 필요한 이유가 줄어들고 있다는 것을. 결혼 9달째 되던 날이었다. 아버지가 전화를 했다. 서아야. 네, 아버지. 대명 쪽 이야기 있잖아. 네. 없던 일로 하기로 했다. 나는 잠깐 있었다. 왜요? 아버지가 말했다. 조건이 너무 불리해. 내가 평생 일군 회사 이름이 없어지는 건 못하겠어. 나는 아버지 말을 들으면서 창밖을 봤다. 그랬구나. 아버지가 거절했구나. 그리고 나는 알았다. 이제 이 집에서 내 자리가 없어졌다는 것을. 아버지 회사를 끌어들이기 위해 필요했던 며느리. 그 목적이 사라졌으니 나는 이제 이 집에서 그냥 아들이 좋다고 데려온 여자일 뿐이었다. 장명희에게는 처음부터 마음에 들지 않는 여자. 그 이후로 장명희는 노골적이 됐다. 주여가. 어느 저녁이었다. 한주혁과 내가 같이 앉아있는 자리에서 장명희가 말했다. 서아씨 집안이랑 일은 없던 일로 됐다며. 한주혁이 말했다. 어머니. 그러면 이 결혼도 다시 생각해봐야 하는 거 아니야. 나는 그 말을 들으면서 가만히 앉아 있었다. 한주혁이 말했다. 어머니. 지금 무슨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사업 때문에 시작된 혼사잖아. 사업이 없어졌으면. 사업 때문에 결혼한 거 아닙니다. 장명희가 한주혁을 봤다. 너는 그렇게 생각할지 몰라도 세상은 그렇게 보지 않아. 세상이 중요한 게 아니라. 됐어. 장명희가 자리에서 일어났다. 그리고 나를 봤다. 서아씨. 솔직하게 말할게. 나는 장명희를 봤다. 이 집에 당신이 필요한 이유가 없어졌어. 주혁이가 좋아한다고 하니까 참고 있었는데. 이 집에 맞는 며느리감이 아니야. 처음부터 그랬어. 한주혁이 말했다. 어머니. 너는 입 다물어. 장명희가 나를 봤다. 생각해봐요. 서아씨가 이 집에서 뭘 할 수 있는지. 그날 밤 나는 한주혁과 방에서 이야기했다. 한주혁이 말했다. 미안해. 어머니가. 괜찮아요. 괜찮지 않잖아. 나는 한주혁을 봤다. 한주혁의 얼굴이 무거웠다. 그 사람도 힘들다는 걸 알 수 있었다. 어머니와 아내 사이에서 어느 쪽도 선택하지 못하는 사람. 그게 가장 힘든 자리라는 걸 나는 알았다. 나는 말했다. 한주혁 씨. 응. 당신은 나를 좋아해요? 한주혁이 나를 봤다. 무슨 말이야? 어머니 말대로 사업 때문에 시작된 거 맞잖아요. 그게 없어진 지금 당신은 나를. 서아 씨. 한주혁이 말했다. 나는 서아 씨 좋아해. 처음 만났을 때부터. 나는 그 말을 들었다. 근데 당신이 나를 좋아하는 것만으로는 이 집에서 버티기 어려울 수 있어요. 한주혁은 아무 말도 하지 못했다. 나는 그 침묵 속에서 알았다. 이 사람은 좋은 사람이다. 그리고 이 집에서는 좋은 사람만으로는 안 된다. 그로부터 2달 뒤였다. 장명희가 나를 불렀다. 거실이었다. 한성준 회장은 없었다. 한주혁도 없었다. 가정부도 다른 데 보냈는지 없었다. 둘만 있었다. 장명희가 말했다. 짐 싸요. 나는 그 말을 들었다. 나가줘. 나는 장명희를 봤다. 장명희의 얼굴이 단단했다. 이미 결정된 사람의 얼굴이었다. 흔들림이 없었다. 나는 이 사람이 이 말을 하기 위해 오랫동안 준비했다는 걸 알 수 있었다. 남편한테 이야기했어요? 주혁이는 내가 알아서 할게. 아버님은요? 장명희가 잠깐 표정이 바뀌었다. 그리고 말했다. 영감은 몸이 안 좋아. 신경 쓰이게 하지 말고. 나는 그 말을 들으면서 한성준 회장을 떠올렸다.
요즘 들어 한성준 회장이 몸이 좋지 않다는 건 나도 알고 있었다. 식사를 잘 못하셨다. 가끔 어지럽다고 하셨다. 의사가 오가는 횟수가 늘었다. 짐은 오늘 중으로 싸요. 장명희가 말하고 돌아섰다. 나는 그 자리에 서 있었다. 한참 서 있었다. 창밖에 빛이 들어오고 있었다. 마당에 나무가 있었다. 바람이 불었다. 나뭇잎이 흔들렸다. 나는 그 나뭇잎을 보면서 생각했다. 알고 있었다. 이날이 올 것을. 그래도 막상 오니까 다른 느낌이었다. 나는 방으로 올라갔다. 짐을 쌌다. 많지 않았다. 결혼할 때 많이 가져오지 않았다. 옷 몇 벌, 책 몇 권, 작은 물건들. 캐리어 하나에 다 들어갔다. 한주혁에게 전화했다. 받지 않았다. 문자를 남겼다. 나 나갈게요. 나중에 이야기해요. 그게 다였다. 나는 캐리어를 끌고 계단을 내려왔다. 현관에서 신발을 신었다. 문을 열었다. 바깥은 밝았다. 맑은 날이었다. 나는 그 밝은 날 속으로 캐리어를 끌고 걸어 나갔다. 문이 닫혔다. 그 소리를 뒤로 하고 나는 걸었다. 한 걸음씩. 어디로 가야 하는지 정해져 있지 않았다. 그래도 발이 앞으로 움직였다. 나는 아버지 집으로 돌아가지 않았다. 아버지가 걱정할 것이었다. 몸이 좋지 않은 아버지가 딸이 쫓겨났다는 소식을 들으면 어떻게 될지 나는 알 수 있었다. 그래서 가지 않았다. 전화도 하지 않았다. 나중에 정리되면 그때 말하자고 생각했다. 나는 혼자 작은 오피스텔을 얻었다. 보증금은 결혼 전에 모아둔 돈으로 했다. 아버지가 사회생활 시작할 때 줬던 돈이 있었다. 건드리지 않고 모아뒀던 것이었다. 그게 있었다. 넉넉하지는 않았지만 당장 살 곳을 구하기에는 됐다. 오피스텔은 작았다. 방 하나에 부엌이 붙어있는 구조였다. 창문이 작아서 햇빛이 많이 들어오지 않았다. 천장이 낮았다. 대명그룹 한남동 본가의 넓은 방과는 달랐다. 하지만 이상하게 답답하지 않았다. 오히려 그 좁은 공간이 편했다. 내 것이었으니까. 나는 짐을 풀면서 생각했다. 이제 어떻게 해야 하나? 이혼 서류는 아직 쓰지 않았다. 한주혁에게서 연락이 오지 않았다. 문자에 답장이 없었다. 전화를 해봤지만 받지 않았다. 나는 기다렸다. 그 사람이 연락을 해올 것이라고 생각했다. 사흘이 지났다. 일주일이 지났다. 연락이 없었다. 나는 그 침묵이 무슨 뜻인지 알 것 같았다. 장명희가 한주혁을 맡고 있는 것이었다. 아니면 한주혁이 어머니와 아내 사이에서 결국 어느 쪽도 선택하지 못하고 있는 것이었다. 어느 쪽이든 결과는 같았다. 나는 혼자였다. 일을 찾아야 했다. 예전에 작은 회사에서 격리 일을 한 적이 있었다. 결혼하면서 그만뒀었다. 그 일을 다시 하려고 알아봤지만 쉽지 않았다. 결혼 기간 동안 경력이 단절됐고 이력서에 쓸 게 없었다. 면접을 봤지만 잘 되지 않았다. 한 달이 지날 무렵 통장 잔고를 봤다. 빠듯했다. 나는 구인 사이트를 뒤졌다. 마트 계산원 모집이 눈에 들어왔다. 집 근처 대형마트였다. 시급이 높지는 않았다. 하지만 당장 시작할 수 있었다. 나는 지원했다. 다음 날 연락이 왔다. 내일부터 나오실 수 있어요? 나는 할 수 있다고 했다. 그렇게 마트 계산대에 앉게 됐다. 처음 며칠은 적응이 힘들었다. 하루 종일 서 있어야 했다. 발이 아팠다. 어깨가 굳었다. 손님들이 끊임없이 왔다. 바코드를 찍고 금액을 말하고 거스름 돈을 내주는 일을 반복했다. 점심시간은 30분이었다. 화장실은 교대 시간에만 갈 수 있었다. 그런데 이상하게 싫지 않았다. 단순했다. 머리를 쓸 것이 없었다. 그냥 앞에 오는 물건을 찍고 금액을 말하면 됐다. 복잡하게 생각할 것이 없었다. 그게 오히려 편했다. 나는 그 시간 동안 아무 생각도 하지 않았다. 한주혁 생각도, 장명희 생각도, 아버지 생각도. 그냥 바코드를 찍었다. 봉투가 필요하냐고 물었다. 영수증을 드릴까요? 라고 했다. 손님들은 나를 기억하지 못했다. 나도 손님들을 기억하지 않았다. 그게 편했다. 그 시간만큼은 내가 누구인지 아무도 몰랐다. 대명그룹 며느리였던 사람도 쫓겨난 사람도 아무것도 아니었다.
그냥 계산원이었다. 2달이 지났다. 한주혁에게서 연락이 왔다. 문자였다. 만나자. 나는 문자를 한참 받다가 답했다. 어디서요? 그 사람이 장소를 알려줬다. 집 근처 카페였다. 우리가 처음 만났던 청담동 레스토랑이 아니었다. 동네 카페였다. 나는 그게 이상하게 마음에 걸렸다. 그 사람이 숨어서 만나려는 것 같았다. 카페에서 한주혁을 봤다. 얼굴이 안 좋았다. 살이 빠진 것 같았다. 눈밑이 어두웠다. 내가 그 집을 나간 뒤 잠을 잘 못 잔 것 같았다. 나는 맞은편에 앉았다. 한주혁이 말했다. 미안해. 나는 아무 말도 하지 않았다. 늦게 연락했어. 어머니가. 알아요. 한주혁이 나를 봤다. 어떻게 지내? 잘 지내요. 어디 있어? 오피스텔 얻었어요. 한주혁이 눈을 내리깔았다. 일은? 마트 일해요. 한주혁이 고개를 들었다. 나는 그 눈빛을 봤다. 충격받은 것 같은 눈빛이었다. 마트요. 네. 계산원이요. 한주혁이 아무 말도 하지 못했다. 나는 말했다. 괜찮아요. 나쁘지 않아요. 서아 씨. 할 말 있어서 만나자고 한 거죠. 한주혁이 잠깐 있다가 말했다. 이혼 서류. 나는 고개를 끄덕였다. 그렇군요. 미안해. 내가 어머니를. 됐어요. 나는 한주혁을 봤다. 당신 잘못이 아니에요. 알아요. 그래도. 한주혁 씨. 내가 이름을 부르자 그 사람이 나를 봤다. 나는 당신한테 화가 나지 않아요. 진짜로. 어머니한테도 이상하게 화가 나지 않아요. 왜요? 알고 있었거든요. 이렇게 될 거. 한주혁이 아무 말도 하지 못했다. 나는 말했다. 서류 보내줘요. 사인할게요. 그렇게 끝났다. 이혼 서류는 일주일 뒤에 왔다. 나는 서명했다. 등기로 보냈다. 그게 다였다. 이혼하고 나서 한 달쯤 지났을 때였다. 마트에서 퇴근하려고 탈의실에서 옷을 갈아입고 있었다. 피곤한 하루였다. 발이 많이 아팠다. 마트 직원이 문을 두드렸다. 윤서아 씨, 손님이 찾아왔어요. 나는 이상했다. 나를 여기서 찾아올 사람이 없었다. 나가보니 낯익은 얼굴이었다. 대명그룹 본가 가정부였다. 이름은 최순자였다. 60이 넘은 여자였다. 그 집에서 10년 넘게 일했다. 나한테 늘 조심스러웠지만 친절했던 사람이었다. 최순자가 나를 보면서 말했다. 아가씨. 아니에요. 저 이제. 알아요. 이혼하신 거. 그래도 아가씨라고 불러도 돼요? 나는 잠깐 있었다. 네. 편하신 대로요. 최순자가 주변을 둘러봤다. 사람이 없는지 확인하는 것 같았다. 그리고 목소리를 낮췄다. 드릴 말씀이 있어서요. 나는 최순자 얼굴을 봤다. 뭔가 심각한 것이 있었다. 무슨 말씀이요? 최순자가 말했다. 회장님이요. 한성준 회장. 나는 조용해졌다. 회장님이 요즘 많이 안 좋으세요? 몸이요? 네. 근데? 최순자가 입술을 다물었다가 열었다. 이상한 게 있어요. 나는 기다렸다. 약이요. 회장님 드시는 약이 바뀐 것 같아요. 나는 그 말을 듣고 잠깐 있었다. 바뀌었다는 게 무슨. 제가 그 집에서 오래 일했잖아요. 회장님 약을 제가 챙겨드렸거든요. 오래. 근데 몇 달 전부터 사모님이 직접 챙기신다고 하셨어요. 장 여사님이요. 네. 그때부터 회장님이 이상하게 자꾸 쓰러지세요. 어지럽다고 하시고 밥도 못 드시고. 나는 최순자를 봤다. 그게. 최순자가 말했다. 아가씨. 저 이 말하면 안 되는 거 알아요. 근데 이 말할 수 있는 사람이 아가씨밖에 없어서요. 나는 조용히 물었다. 약이 뭔지 확인하셨어요? 최순자가 고개를 끄덕였다. 몰래 봤어요. 약통에. 뭐였어요? 최순자의 손이 떨렸다. 나는 그 손을 봤다. 최순자가 말했다. 회장님 심장약이 아니었어요. 방 안이 조용했다. 마트 바깥에서 소음이 들렸다. 카트 소리, 안내 방송 소리.
그 소리들이 이상하게 멀게 들렸다. 나는 최순자를 봤다. 최순자가 말했다. 아가씨, 그 집에서 뭔가 이상한 일이 벌어지고 있어요. 나는 그날 밤 잠을 자지 못했다. 최순자가 한 말이 머릿속에서 떠나지 않았다. 약이 바뀌었다. 회장님이 자꾸 쓰러진다. 나는 천장을 보면서 생각했다. 이게 내가 상관할 일인지 아닌지. 나는 이미 그 집 사람이 아니었다. 이혼했다. 내 이름이 그 집에 없었다. 한성준 회장은 나에게는 이제 남이었다. 그런데 잠이 오지 않았다. 한성준 회장의 얼굴이 떠올랐다. 밥은 먹었냐? 음식이 입에 맞냐? 맛있으면 됐다. 그 집에서 나에게 따뜻하게 대해준 유일한 사람이었다. 나는 새벽 3시에 일어나서 물을 마셨다. 그리고 결정했다. 다음 날 최순자에게 전화했다. 약통 사진 찍어두셨어요? 최순자가 말했다. 찍었어요. 아가씨 혹시 필요할까봐. 보내주세요. 사진이 왔다. 나는 그 사진을 한참 봤다. 약통이었다. 하얀 약통. 겉에는 한성준 회장의 심장약 이름이 적혀 있었다. 그런데 최순자가 약통 안을 찍은 사진도 있었다. 약의 색깔과 모양이 달랐다. 심장약은 흰색 타원형 알약이었는데 사진 속 약은 노란색 작은 알약이었다. 나는 약사 친구에게 연락했다. 대학 동기였다. 지금 약국을 하고 있는 친구였다. 나는 사진을 보내면서 이게 어떤 약인지 알 수 있냐고 물었다. 친구가 1시간 뒤에 답했다. 이거 심장약 아니야. 혈압 낮추는 약인데 용량이 이상해. 많이 먹으면 저혈압으로 실신할 수 있어. 심장 약한 사람한테 이걸 대신 먹이면 위험해. 나는 그 메시지를 읽고 한참 있었다. 위험하다. 심장이 약한 한성준 회장에게 혈압을 낮추는 약을 대신 먹인다면? 그것도 과량으로. 서서히. 매일. 나는 손이 차가워지는 걸 느꼈다. 장명희가 왜 이런 일을 벌이는지 나는 이해할 수 없었다. 남편을. 어떻게? 하지만 그 이유를 지금 생각할 때가 아니었다. 나는 최순자에게 전화했다. 회장님이 지금 댁에 계세요? 네. 오늘은 안 나가셨어요? 사모님은요? 오늘 외출하셨어요? 오후에 돌아오신다고 하셨어요? 나는 시계를 봤다. 오전 11시였다. 최 선생님. 저 거기 들어갈 수 있어요. 최순자가 말했다. 어떻게요? 아가씨는 이미. 방법이 있으면요. 최순자가 잠깐 있었다. 뒷문이 있어요. 제가 열어드릴 수 있어요. 회장님 혼자 계세요. 운전기사는 있는데 집안에는 저랑 회장님 뿐이에요. 나는 말했다. 갈게요. 택시를 탔다. 한남동으로 가면서 나는 생각을 정리했다. 내가 할 수 있는 게 무엇인지, 가서 어떻게 해야 하는지, 증거가 필요했다. 약만으로는 부족할 수 있었다. 장명희가 바꿨다는 걸 증명해야 했다. 최순자에게 문자를 보냈다. 집안에 CCTV 있어요? 답이 왔다. 현관이랑 거실에 있어요. 근데 사모님이 관리하셔서 저는 접근 못해요. 나는 생각했다. 약통이 있었다. 사진이 있었다. 최순자 진술이 있었다. 약이 바뀐 시점이 있었다. 그게 회장님의 건강이 나빠진 시점과 일치하는지 확인해야 했다. 그리고 장명희가 왜 이런 일을 벌이는지 이유를 알아야 했다. 택시에서 내렸다. 한남동 골목이었다. 본가 뒷길이었다. 최순자가 뒷문 앞에 서 있었다. 나를 보자 최순자가 빠르게 말했다. 사모님 3시에 오신다고 했어요. 2시간이에요. 알겠어요. 뒷문이 열렸다. 나는 그 집 안으로 들어갔다. 마당을 가로질렀다. 현관이 아닌 쪽으로 들어갔다. 부엌 쪽 문이었다. 최순자가 안내했다. 나는 조용히 걸었다. 2층으로 올라갔다. 회장님 방이 2층이었다. 문 앞에 섰다. 노크했다. 안에서 소리가 없었다. 다시 노크했다. 아버님. 저예요. 서하예요. 잠깐 있었다. 안에서 소리가 났다. 뭔가 움직이는 소리였다. 문이 열렸다. 한성준 회장이었다. 얼굴이 많이 상해 있었다. 내가 그 집을 나왔을 때와 비교해도 달라진 게 느껴졌다. 볼이 들어갔다.
안색이 회색빛이었다. 서 있는 자세가 예전만큼 단단하지 않았다. 그런데 나를 보자 눈이 살아났다. 서아야. 그 목소리가 작았다. 네, 아버님. 제가 왔어요. 한성준 회장이 나를 봤다. 어떻게 왔어? 뵙고 싶었어요. 회장이 문을 열고 들어오라고 했다. 방 안이 어두웠다. 커튼이 쳐져 있었다. 침대 옆에 약통이 놓여 있었다. 나는 그 약통을 봤다. 최순자가 사진으로 보내준 것과 같은 약통이었다. 한성준 회장이 침대에 걸터 앉았다. 앉아. 나는 옆에 앉았다. 회장이 말했다. 잘 지냈냐? 네, 아버님. 주혁이가 잘못했어. 내가 그 녀석한테. 괜찮아요. 그 이야기 하러 온 게 아니에요. 회장이 나를 봤다. 나는 말을 어떻게 꺼내야 할지 잠깐 생각했다. 그리고 그냥 말했다. 아버님, 약 보여주세요. 회장이 의아한 표정을 지었다. 약? 드시는 약이요. 심장약. 회장이 침대 옆 약통을 집어서 나에게 줬다. 나는 약통을 열었다. 노란색 작은 알약이었다. 나는 그 약을 손바닥에 꺼냈다. 그리고 회장에게 보여줬다. 아버님, 이 약이 원래 드시던 약이에요? 회장이 알약을 봤다. 글쎄, 요즘 약이 바뀐 건지 잘 모르겠어. 명희가 챙겨주니까. 전에 드시던 약은 흰색 타원형이었어요. 이 약이랑 달라요. 회장이 나를 봤다. 그래? 네. 나는 약통을 내려놓으면서 말했다. 아버님, 요즘 몸이 어떠세요? 좋지 않아. 자꾸 어지러워. 며칠 전에는 화장실 가다 쓰러졌어. 나는 그 말을 듣고 숨을 골랐다. 병원에 가셨어요. 명희가 집에서 쉬면 된다고 해서. 나는 고개를 끄덕이면서 말했다. 아버님, 제가 이 약 가져가도 될까요? 확인해보고 싶어서요. 회장이 나를 봤다. 그 눈빛이 달랐다. 뭔가를 눈치채는 것 같은 눈빛이었다. 서아야. 네. 무슨 일이냐? 나는 잠깐 있었다. 아버님. 아직 확실하지 않아요. 확인해보고 말씀드릴게요. 말해봐. 아버님. 말하라고. 회장의 목소리가 낮았다. 몸은 약해졌어도 그 목소리에는 아직 힘이 있었다. 오래 큰 회사를 이끌어온 사람의 목소리였다. 나는 그 목소리를 듣고 말했다. 이 약이 아버님 심장약이 아닐 수 있어요. 회장이 아무 말도 하지 않았다. 혈압을 낮추는 약인 것 같아요. 아버님처럼 심장이 좋지 않은 분한테 이걸 드시면 위험할 수 있어요. 방 안이 조용했다. 커튼 사이로 빛이 가늘게 들어왔다. 회장이 오랫동안 아무 말도 하지 않았다. 나는 기다렸다. 회장이 천천히 말했다. 언제부터? 최 선생님이 몇 달 전부터 이상하다고 하셨어요. 최순자가. 네. 선생님이 저한테 연락해줬어요. 회장이 눈을 감았다. 그리고 한참 있었다. 나는 그 옆에 앉아서 기다렸다. 회장이 눈을 떴다. 그 눈빛이 달랐다. 뭔가 단단한 것이 그 눈빛 안으로 돌아온 것 같았다. 아프고 약해진 노인이 아니라 50년 넘게 사업을 해온 사람의 눈빛이었다. 증거가 있냐? 약이 있어요. 그리고 최 선생님 진술이 있어요. 사진도 있어요. 그것만으로는 부족하죠. 더 필요해요. 회장이 말했다. 내가 도울 수 있어. 나는 회장을 봤다. 방법이 있어요? 회장이 말했다. 내 방에 있는 서류들. 그리고 내 변호사. 연락해. 나는 손을 뻗어서 회장의 손을 잡았다. 차가웠다. 그 손이 차가웠다. 나는 그 손을 꽉 잡았다. 회장이 말했다. 고맙다, 서아야. 나는 아무 말도 하지 못했다. 시계를 봤다. 1시간 40분이 남아 있었다. 장명희가 돌아오기 전에 해야 할 일이 많았다. 나는 일어섰다. 1시간 40분 동안 나는 움직였다. 회장의 변호사에게 전화했다. 회장이 직접 통화했다. 짧았다. 오늘 저녁 와달라. 중요한 일이 있다. 그게 다였다. 변호사는 알겠다고 했다. 약통을 챙겼다. 최순자에게 약을 전달받기 전에 것이 있냐고 물었다. 최순자가 말했다. 바뀌기 전 약통을 버리지 않고 가지고 있었다.
나는 둘 다 챙겼다. 이전 약통과 지금 약통. 두 개를 나란히 놓으면 차이가 명확했다. 회장에게 부탁했다. 아버님, 오늘 저녁 드시는 척 하시고 약을 드시지 마세요. 그래야겠지. 사모님한테 아무것도 알리시면 안 돼요. 평소처럼 대하셔야 해요. 회장이 고개를 끄덕였다. 그 정도는 할 수 있어. 나는 회장 얼굴을 봤다. 안색이 여전히 좋지 않았다. 하지만 눈빛은 달랐다. 살아있는 눈빛이었다. 나는 그 눈빛을 보면서 이 사람이 괜찮아질 것이라는 걸 알 수 있었다. 나는 회장 방에서 나왔다. 뒷문으로 집을 빠져나왔다. 골목을 걷는데 뒤에서 차 소리가 났다. 돌아보지 않았다. 걸음을 빠르게 했다. 골목을 빠져나와서 큰 길로 나왔다. 택시를 잡았다. 타면서 뒤를 한번 봤다. 장명희의 차가 골목 안으로 들어가고 있었다. 30분 차이였다. 나는 택시 안에서 숨을 골랐다. 그날 저녁 회장의 변호사를 만났다. 이재호 변호사였다. 50대 중반이었다. 한성준 회장과 20년 넘게 일해온 사람이었다. 나를 보더니 잠깐 의아한 표정을 지었다. 이혼하셨다고 들었는데? 네. 그래도 회장님이 부르셨어요. 이재호 변호사가 고개를 끄덕였다. 나는 가지고 온 것들을 내놓았다. 2가지 약통, 약 사진, 최순자의 진술 내용을 정리한 메모, 친구 약사에게 받은 메시지, 그리고 회장님의 증언이 있다는 것. 이재호 변호사가 그것들을 하나씩 봤다. 오래 봤다. 그리고 말했다. 이걸 어떻게 알게 됐습니까? 가정부 최순자 씨가 알려줬어요. 최순자 씨가 오래 그 집에서 일하셨잖아요. 이상한 걸 느끼셨던 것 같아요. 이재호 변호사가 팔짱을 꼈다. 약이 바뀐 게 사실이라면 이건 보통 일이 아닙니다. 알아요. 고의성이 입증되면. 그래서 변호사님이 필요한 거예요. 이재호 변호사가 나를 봤다. 윤서아 씨, 한 가지 물어봐도 됩니까? 네. 왜 이 일을 하십니까? 이미 이혼하셨는데? 나는 그 질문을 듣고 잠깐 있었다. 이유. 왜? 나는 솔직하게 말했다. 회장님이 좋았어요. 그 집에서 유일하게 저한테 잘해주신 분이었어요. 밥은 먹었냐고 물어봐 주신 분. 이재호 변호사가 아무 말도 하지 않았다. 그게 다예요. 다른 이유 없어요. 이재호 변호사가 고개를 끄덕였다. 알겠습니다. 그로부터 이틀 뒤였다. 이재호 변호사가 움직였다. 약을 국과수에 의뢰했다. 회장의 진술을 받았다. 최순자의 공식 진술을 받았다. 회장의 진료 기록과 처방전을 확인했다. 처방된 약과 실제 복용된 약이 다르다는 것이 확인됐다. 그리고 장명희의 동선을 추적했다. 결과가 나왔다. 약이 바뀐 시점은 넉 달 전이었다. 장명희가 회장의 약을 직접 챙기기 시작한 시점과 정확히 일치했다. 약을 구입한 기록도 있었다. 장명희 명의의 카드로 결제된 내역이 있었다. 처방전 없이 구입 가능한 혈압약이었다. 그것을 과량으로 구입한 내역이 있었다. 이재호 변호사가 내게 전화했다. 됐습니다. 나는 그 말을 듣고 눈을 감았다. 증거가 충분합니까? 충분합니다. 그리고 이유도 나왔습니다. 이유요. 이재호 변호사가 말했다. 회장님 유언장이 있었습니다. 나는 조용히 들었다. 그 유언장에는 회장님 재산의 대부분이 장남인 한주혁 씨가 아니라 사회환원재단에 기부되는 것으로 되어 있었습니다. 장명희 씨 몫이 생각보다 적었어요. 나는 그 말을 들으면서 알 것 같았다. 돈이었다. 결국 돈이었다. 한성준 회장이 재산을 사회에 환원하겠다는 유언장을 써두었고 장명희는 그걸 알고 있었다. 회장이 살아있는 동안은 바꿀 수 없었다. 그래서 나는 더 이상 생각하지 않았다. 언제 하실 거예요? 이재호 변호사가 말했다. 내일 밤 회장님과 자리를 마련하겠습니다. 윤서아 씨도 오세요. 다음 날 밤이었다. 나는 정문으로 들어갔다. 이재호 변호사와 함께였다. 이번에는 뒷문이 아니었다. 이재호 변호사가 회장님 허락받았다고 했다. 운전기사가 문을 열어줬다. 거실에 들어가니 한성준 회장이 소파에 앉아 있었다. 그리고 한주혁이 있었다. 나는 한주혁을 보지 못했다.
이재호 변호사가 부른 것 같았다. 한주혁이 나를 봤다. 나는 한주혁을 봤다. 아무 말도 하지 않았다. 장명희가 거실로 내려왔다. 나를 보더니 멈췄다. 여기 왜 왔어? 이재호 변호사가 말했다. 장명희 씨, 앉으시죠. 이게 무슨... 앉으시면 말씀드리겠습니다. 장명희의 눈이 나를 봤다. 그리고 이재호 변호사를 봤다. 그리고 한성준 회장을 봤다. 회장은 장명희를 보고 있었다. 그 눈빛이 조용했다. 슬픈 것 같기도 했고 단단한 것 같기도 했고 무엇인지 알 수 없는 눈빛이었다. 장명희가 천천히 소파에 앉았다. 이재호 변호사가 서류를 꺼냈다. 약 분석 결과, 처방전 기록, 구매 내역, 최순자 진술, 회장 진술, 하나씩 테이블에 놓았다. 장명희는 그것들을 보면서 아무 말도 하지 않았다. 한주혁이 그 서류들을 봤다. 그리고 어머니를 봤다. 이재호 변호사가 말했다. 장명희 씨, 이 증거들에 대해 하실 말씀이 있습니까? 장명희는 오래 침묵했다. 방 안이 조용했다. 그리고 장명희가 말했다. 변호사를 부르겠어. 이재호 변호사가 고개를 끄덕였다. 그렇게 하십시오. 한주혁이 말했다. 어머니. 장명희가 한주혁을 봤다. 한주혁의 얼굴이 창백했다. 이게 사실이에요. 장명희가 아무 말도 하지 않았다. 한주혁이 말했다. 어머니. 이게 사실이냐고요. 장명희가 천천히 시선을 내렸다. 그게 대답이었다. 한주혁이 자리에서 일어났다. 그리고 아버지에게 갔다. 한성준 회장 앞에 무릎을 꿇었다. 회장이 아들을 봤다. 한주혁이 말했다. 아버지. 죄송합니다. 회장이 아들의 어깨에 손을 얹었다. 아무 말도 하지 않았다. 나는 그 장면을 보면서 자리에서 일어났다. 조용히 거실을 나왔다. 나까지 거기 있을 필요는 없었다. 장명희는 결국 구속됐다. 살인미수였다. 고의로 심장 질환자에게 약을 바꿔치기 한 것이 입증됐다. 회장의 건강이 악화된 시점과 약이 바뀐 시점이 정확히 일치했고 구매 내역과 진술이 모두 맞아떨어졌다. 변호사를 선임했지만 증거가 너무 명확했다. 한주혁은 회사에 나가지 않았다. 뉴스에 이름이 났다. 대명그룹 회장 부인 구속이라는 기사가 나돌았다. 한주혁은 그 시간을 아버지 곁에서 보냈다. 나는 그 이야기를 최순자에게 들었다. 한성준 회장은 병원에 입원했다. 제대로 된 약으로 치료를 시작하니 회복이 됐다. 심장이 약하기는 했지만 넉 달 만에 잘못된 약을 끊으니 상태가 나아졌다. 의사가 말했다. 조금만 늦었으면 위험할 수 있었다고. 나는 그 이야기를 듣고 조용히 안도했다. 그게 다였다. 나는 다시 마트로 출근했다. 계산대에 앉아서 바코드를 찍었다. 봉투가 필요하냐고 물었다. 영수증 드릴까요? 라고 했다. 아무것도 달라진 게 없었다. 그 일상이 나쁘지 않았다. 한 달이 지났다. 이재호 변호사에게 전화가 왔다. 윤서아 씨. 시간 되시면 회장님이 뵙고 싶다고 하십니다. 나는 잠깐 있었다. 어떻게 지내세요? 좋아지고 계세요? 다음 주에 퇴원하실 것 같습니다. 다행이네요. 오실 수 있겠습니까? 나는 마트 쉬는 날을 확인했다. 모레 시간 돼요. 병원은 서울 시내 큰 병원이었다. 나는 과일을 사들고 갔다. 재벌 회장이 입원한 병원이었지만 그런 거 신경 쓰지 않았다. 과일이면 됐다고 생각했다. 병실 문을 두드렸다. 들어오라는 소리가 들렸다. 문을 열었다. 한성준 회장이 침대에 앉아 있었다. 안색이 많이 좋아져 있었다. 볼에 살이 조금 돌아왔다. 눈빛이 살아있었다. 내가 그 집에서 처음 봤을 때의 모습에 가까워져 있었다. 나를 보자 회장이 웃었다. 왔구나. 네, 아버님. 나는 과일을 침대 옆 탁자에 놓았다. 회장이 말했다. 잘 지냈냐? 네. 아버님은요? 좋아지고 있어. 의사가 다음 주에 나가도 된다고 했어. 다행이에요. 나는 의자를 당겨서 침대 옆에 앉았다. 회장이 나를 한참 봤다. 마트 일은 잘하고 있어요. 힘들지 않냐? 아니요. 나쁘지 않아요. 회장이 말했다.
서아야. 네. 고맙다. 나는 고개를 저었다. 당연히 해야 할 일이었어요. 당연하지 않아. 이미 그 집하고 상관없는 사람인데. 나는 말했다. 아버님은 상관 있어요. 회장이 나를 봤다. 아버님이 저한테 잘해주셨잖아요. 그 집에서 밥은 먹었냐고 물어봐 주셨잖아요. 회장이 웃었다. 그 웃음이 좋았다. 나는 그 웃음을 보면서 이 사람이 오래 살아야 한다고 생각했다. 이런 사람이 오래 살아야 한다고. 잠깐 조용했다. 회장이 말했다. 한 가지 할 말이 있어. 말씀하세요. 회장이 이재호 변호사를 봤다. 나는 그제야 방 안구석에 이재호 변호사가 있었다는 걸 알았다. 조용히 서 있었다. 이재호 변호사가 서류 봉투를 들고 나왔다. 나는 그 봉투를 봤다. 이게 뭐예요? 이재호 변호사가 말했다. 윤서아 씨. 회장님이 유언장을 수정하셨습니다. 나는 잠깐 있었다. 유언장이요. 네. 회장이 말했다. 서아야. 내 재산 일부를 너한테 양도하려고 해. 나는 그 말을 듣고 한참 동안 아무 말도 하지 못했다. 아버님. 들어봐. 아니에요. 저는. 들어보라고. 회장의 목소리가 부드럽지만 단호했다. 나는 입을 다물었다. 회장이 말했다. 나는 내 재산 중 많은 부분을 사회에 환원할 생각이야. 그건 오래전에 결정한 거야. 명의가 그걸 마음에 안 들어 했다는 걸 알았지만 그 정도일 줄은 몰랐어. 나는 듣고 있었다. 주혁이한테도 충분히 남길 거야. 걱정 마. 근데 나는 네가 뭔가를 가져야 한다고 생각해. 저는 괜찮아요. 괜찮지 않아. 회장이 말했다. 이 결혼이 처음부터 잘못됐어. 사업 때문에 시작됐고 명의가 몰아냈어. 네가 잘못한 게 없는데 네가 상처를 받았어. 그리고 그 상처받은 사람이 나를 살렸어. 나는 고개를 숙였다. 그냥 지나칠 수가 없어. 이재호 변호사가 말했다. 윤서아 씨. 회장님이 결정하신 건 대명그룹 계열사 중 하나인 소규모 호텔 운영권입니다. 제주도에 있는 작은 호텔이에요. 나는 그 말을 들었다. 제주도. 나는 그 단어를 들으면서 이상한 느낌을 받았다. 이재호 변호사가 말을 이었다. 지분 이전과 운영권을 윤서아 씨 명의로 하시겠다고요. 규모가 크지 않아요. 직원이 15명이고 객실이 30개예요. 나는 한성준 회장을 봤다. 아버님. 이건 너무 큰 거예요. 작은 거야. 아니에요. 서아야. 회장이 내 손을 잡았다. 그 손이 예전보다 따뜻했다. 너는 받을 자격이 있어. 자격이 있는 사람이 받아야 해. 그게 세상이 제대로 돌아가는 거야. 나는 그 손을 느꼈다. 따뜻하고 주름진 손이었다. 오래 살아온 사람의 손이었다. 나는 눈이 뜨거워지는 걸 느꼈다. 참으려고 했는데 참아지지 않았다. 회장이 말했다. 울지 마. 나는 웃으면서 눈물을 닦았다. 안 울어요. 울고 있잖아. 아니에요. 회장이 웃었다. 우리는 잠깐 그렇게 있었다. 회장의 손을 잡고 병실 창밖으로 빛이 들어오는 가운데 아무 말도 하지 않고 있었다. 이재호 변호사가 조용히 말했다. 서류에 서명만 해주시면 됩니다. 나는 서류를 받았다. 펜을 들었다. 서명했다. 그게 끝이었다. 나는 병실을 나오면서 엘리베이터를 기다렸다. 문이 열렸다. 한주혁이었다. 꽃을 들고 있었다. 우리는 마주쳤다. 잠깐 서로를 봤다. 한주혁이 말했다. 왔었어요. 응. 아버님 뵙고. 한주혁이 고개를 끄덕였다. 다행이에요. 서아 씨가 알아봐줘서. 나는 아무 말도 하지 않았다. 미안해요. 나는 한주혁을 봤다. 당신 잘못 아니에요. 그래도. 됐어요. 엘리베이터가 다시 열렸다. 나는 탔다. 한주혁이 서 있었다. 문이 닫히면서 그 얼굴이 사라졌다. 나는 엘리베이터 안에서 버튼을 눌렀다. 내려갔다. 병원을 나오니 밖이 밝았다. 오후였다. 햇빛이 따뜻했다. 나는 그 햇빛 속에 잠깐 서 있었다. 제주도. 작은 호텔. 객실 30개. 직원 15명. 나는 그곳을 모르는 곳이었다.
한 번도 가본 적 없는 호텔이었다. 어떻게 생겼는지도 몰랐다. 잘 운영할 수 있을지도 몰랐다. 그런데 이상하게 두렵지 않았다. 마트 계산대 앞에 처음 앉았을 때도 두렵지 않았다. 이미 다 잃은 사람은 잃을 것이 없으니까. 잃을 것이 없는 사람은 두렵지 않으니까. 나는 핸드폰을 꺼냈다. 제주도 날씨를 검색했다. 맑음이었다. 나는 그 화면을 보면서 생각했다. 한번 가봐야겠다. 걸어가면서 최순자에게 문자를 보냈다. 선생님, 회장님 다음 주 퇴원하신대요. 잘 부탁드려요. 최순자에게서 답이 왔다. 아가씨, 고마워요. 덕분이에요. 나는 그 문자를 보면서 걸었다. 골목을 지나갔다. 큰 길로 나왔다. 사람들이 지나쳤다. 차들이 지나쳤다. 서울이 돌아가고 있었다. 나는 그 안에서 걸었다. 어디로 가는지는 정해지지 않았다. 그래도 발이 앞으로 움직였다. 그게 지금은 그걸로 충분했다. 내 첫 번째 결혼은 사업 때문에 시작됐다. 내 이혼은 쫓겨나는 것으로 끝났다. 그리고 내 새로운 시작은 제주도의 작은 호텔에서 열렸다. 사람의 일이라는 게 이상한 것이었다. 잃는 것 같은데 얻고, 끝나는 것 같은데 시작되고, 쫓겨나는 것 같은데 자기 자리로 가는 것이었다. 나는 그것을 쫓겨난 다음에야 알았다. 쫓겨나지 않았다면 몰랐을 것이다. 그러니까 장명희에게 고맙다는 말은 하지 않겠지만, 그 집 문이 닫히던 소리가 없었다면 지금 내가 걷고 있는 이 길도 없었을 것이다. 나는 그 생각을 하면서 걸었다. 햇빛이 따뜻했다. 길이 밝았다.